오늘 이 주제에 관해서 굉장히 좀 생소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 공법이라 그러면 우리가 조선시대를 생각을 해보면 가령 구한말에 전정, 군정, 환곡이라는 삼정문란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 전제군주 시대 때 그야말로 왕토 사상, 즉 하늘 아래 왕의 토지 아닌 곳이었고 하늘 아래 왕의 신민 아닌 자가 없다. 이러한 전제군주 시대에 세종대왕이 공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그 흔적들, 그런 오랜 기간 동안 했던 그런 노력들을 올해 우리나라에 지금 비춰보면은 한 해에 가연 한 500개씩 또는 300개씩 꼭지만 바뀌는 우리의 현실하고 비교해서 볼 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헌법 제1조에서 주권 재민의 원칙, 국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 자체가 시민 자체의 원리의 적용이라는 의미이고, 세종대왕 시대 때는 전제군주 시대로서 그야말로 조세라는 것은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복종의 의미로서, 복속의 의미로서 납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점에 비춰봐서 우리가 오늘 발표를 하는 부분하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반추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발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오기수 교수님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기수 교수님은 김포대학교에서 총장 직무 대행을 역임하시고 또 한국조세사학회 창립을 하셔서 초대 학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김포대학교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신데 학부 및 대학원에서 조세사를 개설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신 분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참고로 우리 오기수 교수님은 현재 한국조세역사연구소 대표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토론을 맡아주실 최원석 교수님은 사단법인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국세청 국세행정계획위원회 위원 역임하시고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또 사단법인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서울시립대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인사를. 다시 토론을 맡아주실 윤석권 교수님은 일본 동경 농업대학 농업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남서울대학교 도서관장 및 사회교육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전체 스케줄로서는 우리 오기수 교수님이 한 40분 정도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각자 토론을 한 20분 정도, 그다음에 여기 또 플로우에도 계시니까 플로우에서 한 15분 정도 자유 토론을 통해서 끝으로 우리 오기수 교수님이 마무리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기수 교수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기수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그 한국세무포럼
우리 한국세무사에서 실시하는 한국세무포럼에서 세종대왕 공법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민이라 그러면은 정말이지 모르신 분이 없고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공법자가 들어가면은 고개를 좀 가뚱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조선의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조선 경국대전에 과연 세법이 있을까? 그 세법은 누가 만들었을까? 혹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경국대전 그러면은 중국의 법을 갖다가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세법 역시 중국의 세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경국대전에 과연 세법이 있다 그러면은 그 세법은 누가 만들었을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걸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국대전에 세법이 있을까? 대부분 형법, 맺히고 뭐 이런 것은 있을 것 같은데 세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국대전에도 세법이 있습니다. 이 경국대전은 언제 만들었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성종 때 편찬이 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세조 때 문종 다음에 이제 세조죠. 세조 때부터 이제 편찬을 시작해 가지고 무려 25년을 걸쳐서 편찬을 이루어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경국대전 중에서 이제 호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호전은 완성되기 25년 전 1460년도에 이미 완성이 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전을 편성하는데 이제 육법이잖아요. 6조가 있지 않습니까? 6조의 모든 법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한 시간을 두고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전은 세금과 관련되거든요. 세금과 관련되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완성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호전에 보면은 경국대전 호전편 이렇게 보시면 이제 원본입니다. 여기 경국대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조부터 시작해가지고 2전부터 시작해가지고 호전에 있는데 이 호전에는 경우에는 이제 재정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경비라든가 호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경비가 있고 호적이 있고 양전조가 있는데 이 양전이라는 게 바로 논밭을 갖다가 측량하는 규정입니다. 이 측량하는 규정이 이 양전조가 되는데 이 양전조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느냐 그러면은 범전육등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세종대왕이 만든 세법 그러면은 전분육등, 연분구등은 다 일반적으로 좀 알고 계시거든요. 그 전분육등에 관련된 내용이 어디가 있느냐? 양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국대전에 있는 세법은 누가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만든 법이 규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양전을 한 다음에 논밭을 측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세를 하게 됩니다. 징수를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이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연분구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연분구등, 연분등재죠. 연분등재. 이 연분등재가 바로 연분구등을 갖다가 그 다음 내용들은 연분구등을 어떻게 해가지고 부과해서 징수하느냐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종대왕이 만든 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면은 경국대전에 있는 호전 속에 있는 세법의 규정은 세종대왕이 만든 법으로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이 경국대전이 이제 조선의 기본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선의 기본법은 조선 50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종 때까지 앞에서 본 이 양전, 앞에서 본 그 전분 육등법 있지 않습니까? 요 전분 육등에 의해서 고종 때까지 광무년이죠. 광무년 때까지 전분 육등으로 양전을 했습니다. 즉 칙량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만큼 세종대왕은 조선의 세법의 기본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세종대왕이 왜 이런 호전과 양전조와 수세조에 있는 그 세법을 만들었느냐? 그게 바로 이제 공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공법 그러면은 바칠공이거든요. 한문으로 뜻하면은 바칠공. 그러면 바치는 것을 갖다가 공법이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법에 보면은 소득세법, 그 다음에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세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세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물을 갖다가 수확한 공물을 갖다가 바쳤다. 그래서 공법이다. 근데 왜냐면 이게 이제 세목이라는 게 각 나라마다 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법 말고도 뭐 조법이니 첩법이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법이라는 게 소득세처럼 하나의 세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법으로 이제 세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세종대왕이 늘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식위민천입니다. 식위민천. 즉, 아시겠죠? 먹을 식자고, 위할 위자고, 백성민자고, 하늘천이거든요. 먹는 것은 바로 백성의 하늘이라고 말이죠. 조선시대 때는 실질적으로 뭐 재산, 이런 것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도 먹는 것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요 김홍도의 정심에 나른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저도 아주 어렸을 때에는 밥그릇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한 2배는 컸던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밥그릇이 굉장히 크죠. 반찬은 별로 없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얼굴에 보면은 굉장히 행복해 있는 겁니다. 먹는 것 그 자체가 백성에게는 하늘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위민천이라는 것은 즉 백성의 먹을 것을 보호, 삶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바로 세법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전답, 논밭에서 나는 것이 모든 세금이 논밭에서만 거뒀습니다. 다른 데도 좀 있기는 있었지만은 주로 논밭에서 거뒀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세종대왕께서는 즉위하시면서부터 늘 이 말씀을 입에 달고 계셨다고 봐요. 저는 뭐냐,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고 백성은 무엇을 먹을 것을 근본으로 삼는다. 그 정도로 중요시했다 그 말이죠. 실질적으로 요거는 이제 뭐 그 공자나 맹자에 있는 내용이 유교적인 가장 기본, 백성의 기본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종대왕께서도 이걸 늘 강조하셨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걸 이제 세종공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혹시 이런 그 단어를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초에 실시한 답원손실법, 즉 이제 태조 이성계가 유야도 해군을 해가지고 이제 고려 말에 토지에 문란한 조세 제도를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답원손실법입니다. 답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손실은 손실에 따라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 이런 제도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감면이 없고 그냥 일결 한마디기 그러면은 한마디기당 세금 얼마 내, 그러면은 뭐 흉년이든 풍년이든 무조건 그것만 징수해 가면은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100% 이상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세법을 개혁해 가지고 답원손실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했느냐. 자, 수확량이 100%일 때는 세율은 10%입니다. 10%를 거둬 가지고 30마를 걷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10%씩 이제 그 수확량이 감하면은
수확량에 따라서 10%씩 세금도 역시 10%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과세편이 줄어들면 당연히 세금은 줄어들죠. 지금으로서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과세표준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전체 수확에서 감면의 개념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씩 감면해 가지고 자, 수확이 100% 이루어졌어. 30말. 그다음에 수확이 이제 30%, 요 분실이라는 것은 30%를 이야기합니다. 30%가 이루어졌을 때는 9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20%라든가 10% 이하 이렇게 수확이 이루어졌을 때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이 바로 다번손실법입니다. 그런데 이 다번손실법은 뭐가 문제가 됐느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전제상정도라는데 조선시대 때의 다범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포자락을 입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관리들입니다. 관리들. 관리들. 그러면은 관리들이 논밭들에 나가가지고 일일이 수확량을 조사합니다. 즉 뭐죠? 세무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농민들보다 누가 더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농민들보다 관리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첫 번째, 이 관리들이 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이 비용은 누가 냈느냐?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다 이 농민들이 냅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세금 걷는 것보다 오히려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접대하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일이 세무조사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지 않습니까? 양반 관리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반들의 경우에는 좀 권세 있는 집안은 수확을 제대로 파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수확량이 아마 100% 왜? 양반들은 좋은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확을 많이 하더라도 실제로 수확량은 적게 평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없는 집은 10% 수확인데도 100% 생산량이라고 했을 거라고 말이죠. 그러다 그게 뭐죠?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었다. 현장에서 직접 가가지고 조사하고 세금을 부과하니까. 근데 세종대왕은 이미 왕에 오르면서부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이 두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수확량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들이 현장에 가가지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런 세법은 개정을 해야겠다. 그래서 공법이라는 것을 갖다가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법이 뭐냐? 공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법이라는 것은 옛날 이제 그 중국의 고대 중에 고대 그러면은 한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됩니다. 이제 주나라는 많이 알 겁니다. 왜냐하면 춘추 전국시대 바로 전 나라가 주나라거든요. 그럼 그보다도 더 앞선 나라가 바로 이제 한나라거든요. 한나라 때 공법을 시행했는데 이 공법이라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하면은 여러 해의 수확량을 평균을 냅니다. 그럼 10년 동안에 계산해 보니까 이 논에서는 평균 한 마지기에 한 섬이 난다. 예를 들면요. 한 섬이 난다 그러면은 한 섬에 10% 그러면은 이제 한 섬은 항상 15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5마리니까 만약에 10%다 그러면 한 말 반을 갖다가 세금으로 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매년 똑같이 수확량에 따라서 세금을 갖다가 이게 오르고 내린 게 아니라 평균치로 매년 똑같이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왜 이 생각을 했느냐? 어떻게 보면 수확에 따라서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수확이 적어지면 세금을 적게 내게 하는 다번손실법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공평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평을 갖다가 저해하고는 이 공법을 갖다가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 방금 앞에서도 그림에서 보았죠. 그림에서 보다시피 관리들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바로 재량권을 갖다가 너무 남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국고에 들어온 창고에 들어온 세금보다도 실질적으로 접대비라든가 그 다음에 잘 봐달라고 좀 뭐 하면은 뇌물을 주는 그 비용이 2배, 3배가 된다 그 말이죠. 세종대왕은 이거에 대해서 관리들이 논밭에 나가가지고 재량권 있는 이런 조세법은 우리한테는 맞지 않아. 그래서 고정적인 확실성이 큰 이 공법으로 세법을
개혁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해의 중간 소령을 참작 결정하여 다범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폐단을 갖다가 영구히 없애고자 하겠다라고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공법을 만드는 의도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다본손실법은 그 많은 관리들이 일일이 현장에 가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은 징세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하고. 그런데 만약에 공법을 세우게 되면은 10년치의 평균을 늘 부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납세자인 그 농민들이 내가 얼마 세금을 내면 된다라고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백성들에게는 후하게 되고 나라 일이 간략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담 스미스가 이제 그 조세의 4대 원칙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간편이거든요. 편리성이든 편리성. 그런 것처럼 아하, 공법을 시행하면은 과세가 편리하게 되는구나 라는 걸 갖다가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더 실록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을 세워서 자, 그걸 갖다가 징수를 하게 되는데 법을 바꾸게 되면은 이게 또 뭐가 됩니까? 법을 바꾸면은 찬반이 있을 수가 있고 옳고 그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담이 있을 수가 있고 요즘 세법 너무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냥. 그러니까 여기도 세종대왕께서는 뭐라고 했냐? 만약에 이 법을 시행하면은 폐단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1, 2년 동안 시험을 해가지고 좋고 나쁜 걸 갖다가 가려가지고 다시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법이 이제 그 공법을 만드는데 그 공법 만드는 과정을 얼마나 걸리느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공법 만드는 과정이 무려 몇 년이 걸리냐. 17년이 걸립니다. 세종 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성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세종 26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세법 하나 만드는데 몇 년? 17년 동안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7년 동안 걸쳐서 이게 공법을 만드는데 세종대왕 옛날 조선시대 때의 어디 사극을 보면은 그래도 군주 절대군주지 않습니까? 왕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왕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종대왕은 이 세법을 만들면서 자기의 고집을 한 번도 내세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다가 조정 신료들하고 같이 논의해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무려 몇 년이 걸렸다고요? 그 법 하나 만드는데 17년이 걸린 겁니다. 요즘 그냥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법 만들자 그러면 그냥 금방 만들어 가지고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막 만들어지는데 세종대왕은 17년을 걸쳐서 공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굉장히 민주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세종 9년입니다. 세종 9년에 첫 번째 이제 이 과거 시험에 이 공법문제를 냅니다. 공법 시험을 냅니다. 뭐라고 하느냐? 공법으로 이게 이제 공법 한나라고 하거든요. 한나라에서 공법을 하고 은나라에서는 조법을 하고 주나라에서는 철법. 요게 하나의 세목이라고 생각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공법으로 했는데 이 법을 시행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기서 꼭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이 세 가지 법은 유교를 숭상하는 조선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약용 때까지 이 법이 옳으냐 그르냐 아니면 이 법을 어떻게 시행해야 하느냐 이게 기본법이라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조선의 세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시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법을 사용하면서 이른바 좋지 못한 점을 갖다가 개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과거 시험에서 경술에 그러니까 유학에 통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느냐? 정치의 대치를 알아 평일의 일을 강론에 익혔을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 진술하여 숨김없이 하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장차 채택하여서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 문제에다 딱 냈습니다. 자, 과거 시험 문제 내면서 공법을 시행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장단점과
장단점을 갖다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여기다 기록해 놓으면은 왕이 내가 그걸 갖다가 장차 채택해서 시행하겠다. 과거 시험 문제에다 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험 문제를 낸 다음에 이제 세종 10년에 이제 그 황희정승하고 공법이 좋고 나쁜 것을 갖다가 이제 논의를 합니다. 야, 시행을 하면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에 황희정승은 고개를 하면서 이거는 아직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호조지 않습니까? 호조가 담당 부서가 이걸 연구해서 한번 안을 내봐. 이렇게 하니까 호조가 2년 후에 안을 만듭니다. 우리나라의 그나라의 조세 제도라든가 전답의 상태를 보니까 1결에 10말씩 거두면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안을 만들어냅니다. 무려 2년 걸려서 안을 10말을 이게 뚝딱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평균 몇 말을 거두면은 좋겠느냐, 10말을 거두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세종대왕이 그래, 그러면 시행해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정부와 육조, 그 다음에 관사라는 건 지방관청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서울, 관사는 지방, 육조의 밑에 딸려 있는 관청들이 있죠. 그런 관청들. 그 다음에 여기 전함이라는 건 전직 공무원들, 관리들, 전직 품관, 각 도의 감사, 수령, 품관.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여염의 세민. 그러면 우리가 요즘은 좀 뭐라 하면 영세민 그러지 않습니까? 세민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 가난한 백성을 세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반 백성에까지 다 물어서 모두 가부를 묻게 하라. 이게 바로 세종대왕이 공법을 시행하면서 말씀하신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이게 몇 년에 이루어졌냐? 세종 12년에 이게 이제 공법의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여론조사가 지금도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전화로 하면은 한 1000명 정도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다 끝납니다. 거의 다. 근데 여기는 여론조사가 얼마나 걸렸냐? 무려 6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이. 6개월 후에 이제 호조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왕한테.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무려 찬성하는 사람은 98,000명이고 반대한 사람은 74,000명입니다. 그러면 찬성이 많았습니까? 반대가 많았습니까? 찬성이 훨씬 더 많았죠. 찬성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참여한 사람이 17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종실록 지리지에 조선의 인구가 몇만 명으로 나왔냐면 70만 명 정도 나옵니다. 70만 명 정도. 그러면은 그 당시에 70만 명밖에 안 됐을까? 그건 뭐냐? 대부분 그 호주만 파악했다고 우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한 4 정도, 한 5명 정도. 그때는 이제 좀 그 식구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명 정도로 생각하면은 한 350만 정도의 인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투표는 호주만 지금 이제 호주의 투표권을 갖는 거니까 호주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결론은 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그러면 실시해. 또 그게 실시를 못합니다. 왜? 황희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여기 보시면 대신들은 90%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신들이 90%가 반대를 했다고 그러니까 역사학 쪽에서는 공법 시행하는 게 부자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시행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논리입니다.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리고 현직의 이제 그 관리들도 반대가 더 많았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전직 품이하 예전 관리들은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찬성이요. 네, 찬성이.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은 황희가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황희가 반대한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는 비옥한 논밭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부자들이 가지고 있고 척박한 논밭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시골에 살았지만은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 부자들은 물 잘 되는 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없는 사람은 저 산 능선에 있는 밭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확량이
똑같이 그냥 1개월에 10말씩 부과해버리게 되면은 부자도 10말, 가난한 사람도 10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상태로서는 뭘 가져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부자에게 행일 뿐 가난한 사람에게 불행이다. 요걸 갖다가 단어 생각 혹시 나시는 거 있습니까?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그 논리입니다. 황희가 이 반대한 논리가 뭐냐? 아니 부자들한테 똑같이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이 1개월에 똑같이 세금을 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수확량이 분명히 떨어질 건데, 그러면 세금을 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적게 내니까 더 부자가 될 거 아니냐. 부익부 빈익빈 논리를 들어가지고 뭘 하느냐, 전제를 바꾸지 않고 지금 현재대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은 이거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세종대왕께서도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아하, 맞다. 그래서 공법을 시행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황희정승이 반대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부자한테도 좋고 가난한 사람들도 좋고 이 법을 만들기 위한 이제 뭐랄까 제도를 만들기 위한 이제 논쟁이 이제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 잠깐을 보시면은 자, 일멸실갈 10결을 갖다가 일결 10말입니다. 이게 오타네요. 일결 10말입니다. 일결 10말을 걷는 그 도별 찬성률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좀, 여기 보면은 전라도, 경상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저쪽에 평안도, 한길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찬성률이거든요. 전라도, 경상도는 토지가 풍요로운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니까 1개월에 10말만 내면은 그거야 좀 뭐 하지만은 그거 좋아. 좋다. 그 정도야 뭐 우리 좀 그 정도야 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거죠. 1개월에 10말 정도는. 그런데 함경도라든가 저 평안도에서는 논이 없어요. 대부분 밭이거든. 척박한 밭. 그러니까 1개월에 10말 내는 것도 힘들어. 반대하는 거죠. 지역적으로 확실하게 수확량이 많이 나는 것은 찬성. 지역적으로도 이게 여기에 이제 완전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 실시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리들이 이제 계속 찬반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세종대왕께서 그러면은 공법을 시행을 희망하는 곳이 3분의 2가 되면은 공법을 시행하겠다. 얼마나 민주적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3분의 2가 되면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전라도와 경상도와 충청도에 대해서 공법을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법을 시행하는데 1개월에 10말 실시하는 그 법을 안 좋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도별로 이제 상중하를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제 시험을 몇 년 동안 하느냐? 거의 10년 이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금이 적정할까 안 할까 라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무려 17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했죠. 시간이 제가 한 50분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지네요. 15분 더 할까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세종 25년에 이제 그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10년부터 12년 그리고 벌써 이제 25년으로 넘어갔습니다. 25년으로. 여기에서 세종대왕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공법을 가지고 시험을 해가지고 완성된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찬반 여론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황희정성이 그때 영의정이었거든요. 황희는 하지 말자, 혁파자라고. 자의정은 신계라는 신계가 자의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의정은
시행을 하자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세종대왕께서 나도 역시 결단한 것을 알지 못하겠다. 물론 몰라서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을 거예요. 하고 싶은 생각은 있긴 있는데 표출을 안 하신 거죠. 왜? 조정에서 하나의 의견이 형성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세종 26년에 세종대왕께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보고 이거는 세종대왕께서 직접 안을 내신 겁니다. 조정에서는 이 안이 안 올라왔어요. 시험하고 뭐 하는 걸 갖다가 여러 있었지만은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품, 요거는 이제 그 토지의 비육도를 전품을 살펴가지고 6등급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매년 그 풍요에 따라서 수확량에 따라서 9단계의 세금을 부과하자라는 안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이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분 6등, 연분 9등이 최종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공법은 원래 시작은 일결의 열말부터 일결에 열말을 부과하는 세법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법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다번손실법처럼 세 단계가 9단계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그 전품, 비옥도가 6단계로 나눠졌지 않습니까? 뭐예요? 복잡해졌습니다. 왜 복잡해지냐? 공평하게 세금을 부과하려면은, 그러니까 농지의 경우에는 정말 척박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 척박한 땅을 갖다가 여러 등급으로 나눠와 가지고 매년 거기에 수확량을 따라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여기서 연분 9등 그러면은 매년 풍흉을 갖다가 연분 9등으로 나눠가지고 세금을 부과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세종대왕께서 처음에 공법을 개혁하려고 할 때에 관리의 재량권이 너무 커가지고 다범 세무조사를 안 하는 법을 만들고 싶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연분 9등 그러면은 이건 강조를 안 하거든. 연분 9등 그러면은 그럼 똑같이 또 세무조사 하느냐? 세무조사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군 단위로 개별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군 단위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연분 9등을 정해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나중에는 다시 그거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면 단위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9단계로 나눠가지고. 요걸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연분 9등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광역 단위죠. 면 단위의 그 면이 몇 등급이냐. 그러면 그 면에 대해서는 똑같은 세금을 부과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연분 9등이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는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민주적으로 그 공법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러면 과학적인 건 뭐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을 볼까요? 여기 보면은,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수지척. 즉, 이 손에 의해서 손을 가지고, 이 손이 자다. 이 손가락의 자를 가지고 그 논밭의 크기를 재가지고 세금을 부과했다는 거거든요. 수지척이에요. 근데 그 세종대왕 이전까지는 요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요 상전 그러면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 두 마디가 10번을 하면은 한 자입니다. 자의 길이가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수지척, 왜 손가락으로 자를 만들었을까? 옛날에는 자가 귀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두 가지가 바뀝니다. 뭐가 바뀌느냐? 양전척하고 그 다음에 그 목소리 톤 있지 않습니까? 음계가 바뀝니다. 황제의 음계가 바로 표준 음계가 됩니다. 그래서 황제가 만약에 즉위를 한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음의 높이가 도레미파솔라시도 그 높이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바뀌느냐? 이 굵기가 바뀝니다. 황제의 손가락 굵기가 바로 그게 기준이 돼가지고 척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척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지척 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그 당나라든가 이럴 때 시행한 것이 고려로 유입돼 가지고 그게 이제 수지척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상전은 요건 10개, 중전은 요거 5개, 요 세 손가락, 세 마디, 요거 5개. 그러면은 20개가 한자고 여기는 여기 25개가 한자고 하전은 요걸로 10번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계산하면은 이렇게 계산하면은 크기가 상전은 25.4무 그냥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요 하전 있지 않습니까? 57무, 57.6무인데 57무라는 하전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크기인데 여기 보시면 알 겁니다. 한 변의 크기가 122m 정도. 한 변에. 그러면 하전은 가로 세로가 120, 120이 되고 상전의 경우에는 80, 80, 중전의 경우에는 100, 100. 이 크기가 다 일결이라고 한 겁니다. 왜 일결이냐? 수확량이 같아서 그렇습니다. 수확량이 같아서. 예. 그래서 이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옛날에는 상중하로 나누었는데 지금 이제 육등으로 나눠야 하는데 이 육등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까? 그러면 옛날처럼 그냥 주묵국으로 수지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종대왕은 그걸 주촉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자, 앞에서 이야기했죠. 57무 하전을 기준해 가지고 수확량을 계산해 봅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수확량으로 계산해 보니까 1등전의 경우에는 57무에서는 쌀이 40석이 나오는데 말로 치면은 600마리입니다. 이 정도의 수확량이 나오는구나. 6등전은 쌀로 10석, 150마리 나오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 여기 9에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비해서 2배의 세금을 부과하고 1등전은 아주 그냥 비옥한 토지거든요. 척박한 것은 2분의 1로 계산해 가지고 요 수확량을 계산합니다. 먼저 면적이 같으면서 수확량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수확량이 같다. 요 57무에서 수확량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는 세금을 얼마를 거둘 것인가를 또 계산합니다. 여기 다 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실록에 이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이 면적을 정했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로 계산해 보니까 여기는 1등전은 같은 57무라 그러면은 30마를 징수하면 되겠고 여기는 7.5마를 징수하면 되겠다. 세액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겁니다. 전분 6등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면적을 지금 1결당 세액이 앞에서 계산이 됐었죠. 앞에서 여기처럼 나와 있죠. 세수가 계산이 돼 있죠. 이렇게. 그럼 이 세수를 가지고 다시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세수를 가지고 역으로 1등전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1등전을 계산하니까 쌀 40석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은 얼마가 되겠느냐? 38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똑같이 계산합니다. 이건 뭐냐? 요게 이제 30마리고 57무고 곱하기 20마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30무가 나오고 여기는 152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1등전의 각각의 면적을 이렇게 계산해 냅니다. 그러면은 그림으로 보면은 1등전은 쉽게 말하면 가로 세로 99니까 10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 세로가 100이면은 1등전은 1결이고 그 다음에 6등전의 경우에는 가로 세로 200, 200 그러면은 즉 무슨 말이에요? 6등전은 1등전의 면적이 몇 배가 됩니까? 4배. 4배의 면적을 가져야만이 수확량이 같게 됩니다. 이게 다 수확량이 같은 면적입니다. 수확량이 같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동일과세 그래가지고 동가 그래가지고 세금도 똑같이 내는 겁니다. 근데 요걸 우리가 이제 요 결부법인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실시한 겁니다. 뭐를 위해서? 세금을 공평하고 적정하게 부과하기 위해서 중국도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결부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만 실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B가 굉장히 합리적이더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왕 그러면 수학에도 굉장히 밝으셨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자를 만듭니다. 그러면은 뭐냐? 왜 그러냐면은
그 가로 세로 100자, 100척을 갖다가 한 일결로 했거든요. 그러면 자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또 그 잴 거 아닙니까? 왜냐, 옛날에는 손가락으로 했지만 이제는 이제 정확한 자로 재야 하니까. 그래서 이때에 뭐가 도입되느냐?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제곱근의, 그때 당시에도 수학에 제곱근이라는 명칭은 없었지만 제곱근의 수학이 있었습니다. 산술적으로요. 그 제곱근을 가지고 이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느냐? 주척으로 따져 보니까 1등전은 22만 8천 주척이더라. 그러면은 요 100자니까 가로 세로 100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만자다. 만으로 나누면은 요 주척이 나온다. 이 주척이 가로 세로 요 면적이죠. 평방 주척이죠. 그러니까 22.8 주척이 나오려면 제곱근으로 해 보니까 4.77이 나오더라. 그래서 4.77 주척이 바로 한 자입니다. 이게 한 자입니다. 이게. 예. 한 자. 그래서 한 자가 1등전은 이게 한 자고 여기 6등전은 이게 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양전척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이 양전척을 만드는 게 얼마나 수학적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량적인 연분구등법인데요. 요거는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수학량을 계산하는데 그냥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초정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혹시 초정 약수, 초정 온천 있지 않습니까? 세종대왕이 여기에 온천욕을 많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천에 가서도 이 공법 때문에 머리를 식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들을 보내가지고 옆에 청안현이라는 데 있는데 청안현에 가가지고 쌀 수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의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세수를 예측을 하는 거죠. 세수가 얼마 정도 나오면 세금을 얼마만큼 부과하면 되겠다. 이게 다 통계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세종대왕이 세법을 만들었다는 거죠. 세율을. 그래서 계산해 보면 답원 손실법 때는 이만큼 세액이 거둬졌고 1결당 5.7만. 그 다음에 공법 시행할 때는 11.1말이 거둬졌고, 그러니까 세수 추계를 해보니까 상중하 쫙 나눠보니까 중등년에 보니까 12말 정도 징수하면 되겠다. 요게 이제 요 청안위원회 그 세수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세수를 예측. 예.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세수를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세수를 예측해야 합니다. 왜냐? 관리들의 급여, 녹봉을 주고 그 다음에 군량 쓰고 군인들 양성하고 이거 유지하려면은 세수가 얼마 정도 들어야 하거든요. 이걸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거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이제 비인이라는데 비인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서천군 위 정도 됩니다. 거기도 이렇게 고을 6개의 고을을 갖다가 통계적으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세수가 중등년은 12말 정도 징수하면 되겠구나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연분구등법을 세율을 정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답원 손실법 태조가 만든 세율은 얼마였느냐? 10%였습니다. 근데 세종대왕은 10%를 부과하려고 보니까 세액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는 안 되겠구나. 절반만 걷자. 5%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율이 나왔다는 거예요. 5%. 세종대왕은 5%만 징수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요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뭐가 완성이 되느냐? 자, 여기 1등전, 2등전, 3등전, 4등전, 그리고 상상년. 여기에는 전분 6등, 여기는 연분 9등의 최종적인 세율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상년 100% 수학이 있을 때는 20말 걷고 하하년, 하하년의 경우에는 2분실이죠. 그러니까 80% 수학이 있을 때에는 4말을 걷고 그 이하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맞는 말입니다. 세종대왕께서 공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냐. 실질적으로 이제 세종 말년까지 32년이 걸립니다. 32년의 이야기를 갖다가 한 40분, 50분의 이야기 하려고 보니까 아주 제가 힘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맞는 말은 뭐냐. 세종대왕께서 세법을 개혁하는데 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황희정승은
구입부 빈입빈 때문에 공평스러운 세법을 갖다가 만들어야 한다고 공법을 반대했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은 이런 걸 갖다가 주장해 가지고 세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세종대왕이 세법 개혁이 주는 우리 현대에 있어서의 시사점이 뭐냐? 자, 이겁니다. 세법은 당리, 당의 정책에 의해서 수단이 아닌 정말 기본 세법의 원리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이런 세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세종대왕의 지론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교훈을 삼아서 조세 정책을 펴는 데에 좀 이어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볼 때 너무나 그 조령계모식의 세법 개정이 있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거를 비추어서 그걸로 삼아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겠습니다. 가령 우리가 1776년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아무리 큰 불공평도 불확실성만큼 유해하지 않다라고 한 말은 사람보다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 당시에 세종대왕께서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3000년 전인 하나라의 공법, 또 어느 나라의 그 조법, 또 철법 이런 부분을 또 과거 시험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는 세무대리인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조금 더 말씀드리면 북한도 세무대리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만 세무대리인이 존재합니다. 그런 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시간을 빌어서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